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뭐 계엄 정국이 지나가면 관망하자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 이제는 대선이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5월 9일이니까 이제 한 달 좀 남지 않았죠. 그럼 이제 미룰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이벤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마지막 이벤트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서울이나 세종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지역에 물건들이 지금 수거되고 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미루는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상승할 거니까 지금 팔지 않겠다라고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월, 3월 토지거래 허가발 트리거가 네. 전국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 좀 상승 붐을 일으켰잖아요. 네.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보도에 많이 안 나왔는데 예년에는 2023년도에는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4년도에는 신생아론 하면서 정책 대출 자금 금리 저리로 많이 풀었잖아요. 올해도 사실 한 55조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는데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토지거래가 트리거가 없었어도 네. 이 주택가격 상승이 한 상반기는 가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발 또 상승 붐이 또 언론에서 많이 받쳐주니까 이 또 포비아라 그랬죠. 약간 갑자기 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불안감에 이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많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3월 19일 날 토지거래 허가 확대 재지정을 하고 나니까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매물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오를 때 그러니까 매물이 줄은 상태에서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가 조금 늘었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준 상태죠. 서울 같은 경우에 9만 5천 건까지 작년에 11월에 찍었다가 지금 8만 5천 대예요. 만 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도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래가 또 한 만 건에다 합하면 한 2만 건 됐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만 건이 는 거예요. 거래된 거 빼면. 그렇죠? 이걸 우리 직시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들 관망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포프 현상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나 포모 현상에 막 따라갔죠. 갔다가 지금은 포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값에 나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은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서 그냥 매물을 거둔 상태인데 수요자들은 도리어 더 줄었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따라붙질 않는. 그러니까 이 관망세가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 같고 7월 달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 많이 들으셨던 스트레스 디에스를 시행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90%로 좀 줄였거든요. 그럼 그 역량이 있을 거라고 예측들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 변수고 내부 상태가 어떠냐면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평균 수준으로 올랐고 서울은 조금 더 오버됐거든요. 한 2천 건. 그러면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예전에 어떤 폭등하는 이런 시장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는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고 실수요자들도 지금 내가 사야 되나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꽤 존재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대부분의 비중이 거래량이 10건이면 예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 이 거래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7억 이하가 많아요. 그 평균 매매 거래가가 저저번 달에 14억까지 했거든요. 서울이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근데 지금 그 이후에 11억대로 떨어졌어요. 평균 매매가가. 그만큼 이제 수요의 어떤 가격 임계점이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현상은 제가 볼 때 대선까지는 쭉 이어질 것 같고 7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평균 거래 금액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실수요자 분들이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는 거 외에는 무리를 안 하시는 거죠. 무리를 안 하신다, 안 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강남 지역은 자산가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신고가를 또 계속 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정권이 좀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정책도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거래를 하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 시장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은 뭐 정책 기대감이라는 거는 시장에 형성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뭐 주요 심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저는 이 매물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부여를 하지는 않거든요. 뭐 민간업체에서는 굉장히 뭐 받아서 보도자료로 내놓기는 한데 사실 중개업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매물은 늘고 중개업자 뭐 폐업자 수가 줄면은 뭐 휴가 기간에 좀 놀러 가고 가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공공 쪽에서는 이 매물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증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시장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망세가 좀 짙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이 대선의 국면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어떤 거래가 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뭐 과거에 87년도 같은 경우는 뭐 토지하고 집값이 올라갔던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92년도에는 뭐 생각보다 기대를 했었는데 횡보하거나 좀 그냥 정체된 그 정도 구간이었고요. 그다음 97년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집값이 폭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거 이전의 정책적인 기대감하고 다르게 현실 가능성,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경제 동향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경험한 기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 전 세대들보다도 뭐 현재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보를 습득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불안감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가 중심으로 거래들이 일어나고 매물 소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래도 본인들이 희망을 했던 어떤 매물들 뭐 이런 것들은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마 이 선거 국면에 지금은 좀 예전보다는 뜨겁지는 않은데 뭐 어떤 뭐 지금 선거에 대한 그 균형이 좀 달라서 그런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런지 뭐 선거 국면 안에 보통 공약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대 심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 매물의 변화가 뭐 어떤 주택 가격의 동향을 보는 그 바로미터, 뭐 심리,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 주는 그 현상을 가지고 시장을 진단하기에는 뭐 좀 불투명한 그 진단인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정책대로 시장에 가지도 않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대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정책 대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인 이슈만 계속되고 있지 뭐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관심 받기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동산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요 후보의 공약을 일단은 한 번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과도한 뭐 이렇게 규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을 의식을 했는지 크게 시장을 개입하진 않겠다는 이제 약간 달래는 듯한 멘트를 내놓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뭐 단일화 이슈가 끝나진 않았지만 어찌 됐든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니까 보면은 이제 대학과 취업, 결혼, 출산 등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말씀하시고는 있는데, 근데 저희도 늘 부동산 얘기하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지방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두 분 다 이렇다 할 뭐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못 들은 건지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지방 부동산이나 부동산 PF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었나요, 교수님?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 후보가 선거 처리되면 말은 물론 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국민을 위한 정책도 있지만 머리에 한쪽은 뭐가 있을까요? 표잖아요, 표. 그렇죠. 자기가 이해되니까. 표를 의식하잖아요. 미분양 아파트 주거 정책에 대해서 건설사를 위해서 한다고 표가 늘어나나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이게 국가 경제에 위험을 미치거나 우리가 예전에 계속 말씀 나눴던 그 금융 리스크로 전이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가시화된다라면 대책을 내놓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누가 봐도 너무 높은 택지 가격의 분양가였기 때문에 수요자가 사질 못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은 사실 싸게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전 정부가 그 정책을 안 썼고 네. MB 때는 그걸 잘했잖아요. 잘해가지고 소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선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신경을 써서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언급을 안 한 것 같고 네. 다른 쪽의 얘기들은 했죠. 근데 실망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세가 좀 기울은 느낌이 이런 네. 좀 들다 보니까 저는 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화가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시장 그대로 놔두고 공급을 확대한다고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가 경제 정책에 비해서 없어요. 경제 정책에 대한 거는 뭐 AI를 도입해가지고 제조업을 한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만 유독히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양쪽 후보 똑같은데 그나마 국힘은 권성동 대표인가요? 당의 이름으로 분양가 인하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귀가 휙 뚫렸습니다. 웬일로 보셔서 분양가 인하를? 네. 그래서 그 맨날 진보에서 하던 거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들여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들여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분양가를 낮추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원가나 이런 과도한 마진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도 뜻은 좋다. 네. 뭐 용적률을 높여도. 근데 이쪽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대선 그 전 대선 때 둘 다 네. 270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했던 얘기는 왜 안 하죠? 그러게 저번에 했던 거 다시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써야지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 얘기도 또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좀 표현이 과격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득권화 이런 모습이 느껴지는 게 뭐 시장은 그냥 돼야 된다 그러면서 모 방송에 나오셔서 또 뭐라 그랬냐면 시장 이 투기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 네. 의식 자체가 잘못됐죠. 다주택자를 잡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막을 수는 다주택자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셨죠. 네. 네. 이 시장 그러면 안 되죠. 막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자는 건전하되 조금 악성 투기 피해를 주는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거래로 약간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지마저 없어진 게 좀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뭐 되고 나면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국힘이 된다 그러면은 이 지금의 시장이 계속 될 텐데 뭐 GTX도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GTX가 뭐 아시겠지만 2011년에 해서 지금 2028년인데 17년이잖아요. 근데 BC를 갖다 모 당에서는 뭐 2030년까지 이런 얘기는 믿질 않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현실에서 어떤 큰 문제, 뭐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터져야 그때 움직이는 게 정치권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치권에 크게 기댈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심히 우려스럽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는 부동산 폭등 후유증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대선은 이제 뭐 굳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책은 다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법원의 판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그게 더 중요해져서 딱히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인 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부동산이 표가 안 돼서 좀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근데 지방에도 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은 특별한 산업이 있는 특수 도시들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이 거의 그 지방의 경제의 한 뭐 60-70%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이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을 살리려면 그 말은 지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왜 관심이 자꾸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지 저는 좀 그게 의문인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양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아쉬운 게 있으시거나 어떻게 진단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고 수도권 보면 수도권 표심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 표심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한번 뭐 힘들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선거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하면은 투기라는 프레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강화하게 된다라면 또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그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한쪽 측면에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보다는 복지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뭐 청년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어떤 뭐 단기 공급을 하는 공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로 보여져요. 네. 물론 그 기존의 지방선거나 기존 대선 같은 경우는 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350만 호를 그게 공급하겠다. 얼마나 된 겁니까? 뭐 되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뭐 한 10% 정도밖에 네. 진행이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일기 신도시도 또 별로 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상당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안정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그 국회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다뤄봐야 되는 그 측면으로 보이는 게 지역 균형 발전 네.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또 과하게 하게 된다라면은 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그럴 있기 수도 때문에 정말 이게 참 이 부동산 시장을 계속 보고 모니터하면서 저도 뭐 여러 뭐 출연을 해왔지만 꼭 선거 때만 되면은 꼭 이런 거를 다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오락가락하는 이런 정책을 다뤄야 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 그 좀 해소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저도 관련된 뭐 업계 분들이나 시행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고 해도 두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사업을 확보를 해서 서울은 한 90% 정도 분양이 돼야지 그래도 사업 이익이 실현이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땅을 잘 사서 한 50%만 분양이 돼도 분양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천천히 팔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개입해서 더 많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수요 예측을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한쪽은 열심히 해서 토지 작업을 해서 싸게 매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분석이라든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어떤 분양가 산정 뭐 이런 것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땅 매입하고 건설사하고 조인을 하고 그 보증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면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 가지의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냥 지방을 무분별하게 사주는 것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완화나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게 투기의 판을 열어주고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쪽 편을 막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안정하게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방이 힘들긴 한데 또 한 곳 사주려면 다 사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뭐 어려움이 있기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만 보기에도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1분기 지났지 않습니까? 1분기에 이제 건설업의 폐업이 14년 만에 이제 최대치를 찍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방의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이거는 그냥 정치 공학을 좀 넘어서 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정책 때문에 한번 들썩였던 게 또 세종시 얘기를 교수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종 한번 크게 올랐다가 크게 실망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 전체가 막 40% 넘게 올랐다가 이제 빠졌던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계의 테마주 같은 흐름이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요때 이렇게 적당히 한번 들어가서 해봐야 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세종시의 지금 최근의 집값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작년 한 여름부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이 떨어져가지고 딱 보니까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선호 지역은 많이 안 빠졌는데 약간 그 센터에서 벌어진 데들은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 정도까지 좀 하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가 세종시에 그 공무원들 강의 갔을 때 공무원들 거기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좀 작년 가을에 한 12월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쯤 사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사셨으면 이제 지금 괜찮겠죠.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조기 대선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나오고 세종시 공약이 나오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튀는 거죠. 튀는데 저는 회복할 거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그 국회회관 그 소통관에 가면요. 세종시 제2청사 네. 추진단이 한 층에 한 3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그 일은 다 마친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콜 하면 그냥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걸 알고 있는지 양당 후보가 뭐 이전에 대한 얘기를 던졌잖아요. 집무실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승을 더 탄 것뿐이고 근데 그 조금이 아니라 좀 급격합니다. 네. 보통 세종시에 한 2, 3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빠지고 나서 100건에서 한 200건대 거래밖에 안 됐어요, 매달. 근데 갑자기 2월, 3월, 4월에요. 690건, 1135건이에요. 거의 뭐 10배 수준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워딩에서 나올 텐데 한 번 더 그걸 더 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가겠죠? 근데 조용하면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또 관망한 상태?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전히 센터 지역 말고는 그리고 조치원이라고 옆에 있어요. 네, 조치원. 거리랑 가까운데요. 거기 이제 고속도로 하나만 놓으면요. 뭐 이 용서 고속도로보다 더 가까워요. 5분, 10분이면 가요. 근데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대체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너무 뭐랄까요, 막 오른다 해서 막 앞으로 이렇게 쫓아가시는 거를 검토를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세종에 대해 질문 드렸을 때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기대감을 내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학습 효과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또 주장도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때 세종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으니까 그러면 GTX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A는 몰라도 BC는 이거 뭐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감은 올라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변수가 될까요? 근데 GTX 변수는 될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왜냐하면 교통이라는 거는 접근성이 개선되면 주택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다만 이 접근성이 개선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보통 GTX가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일반 고속으로 그 다니는 뭐 기차 또는 철도망 대비했을 때도 한 30-40% 정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기반 시설 같은 경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GTX A 노선은 현실성으로 다가왔는데 B 노선과 C 노선은 아무래도 공사비 아마 최근 들어서 그 공사비들이 추가적으로 더 인상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GTX A 노선이 2007년 착수해서 2024년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부분 개통을 했고 BC는 착공도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DEF는 뭐 지금 언급이 사실상 시기상조죠. 결국은 공약은 넘쳐나는데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마 이런 그 우리가 기대감들이 올랐다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집값이 조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송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GTX에 대한 그 현실 기대감을 기대하고 상당히 뭐 가격들이 급등을 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 이후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라면 가격이 조정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 개선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통이라는 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그 교통을 이용하는 수요자들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파주하고 동탄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동탄의 가격들은 조금 뭐 가격들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파주는 또 조정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 지역에 뭐 자족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 그 우리가 하단 쪽으로 보면은 성남도 한 100만이 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용인이라든지 동탄 같은 경우 다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고 또 명확한 컨텐츠가 있는 그런 산업들이 유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근데 서울에 그 출퇴근하는 파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직장이 뭐 LG를 빼고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 수요가 서울의 주간 수요란 말이에요. 그런 인구가 갖는 데는 주택 가격에 좀 제한적인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GTX 공약이 뭐 현실성을 여쭤보면은 B, C 뭐 그거는 좀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만 DEF는 굉장히 낮고 그 공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을 하고
좀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선택을 하면서 네. 그리고 GTX에 관련된 주택 가격도 보면은 GTX 역사하고의 근접성이 어느 정도에 있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좀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500m에 있는 가격하고 가끔 GTX 노선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동탄이라고 하는데 1신 도시에 있는 동탄 그렇죠. 가격까지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광역교통망들이 있는 것들은 역세권 서울에 있는 역세권보다 훨씬 더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역과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GTX가 예전에 지금 현재 이제 국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거라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굳이 GTX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히려 DEF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원까지도 이제 간다는 건데, 근데 자족 기능을 좀 확실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러면 DEF도 조금 너무 꿈 같은 얘기라고 하지만 정말 꿈 같은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잊혀진 건데요. 예전 대선 때 잠깐 얘기가 됐었던 이제 저기 아래쪽에 있는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그게 이제 돈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뭐 예타 가지고도 막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게 나오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도 다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정권이 이렇게 돼서 그럼 그쪽 분들 부울경에서는 가덕도가 또 이슈기도 한데 이거는 어떻게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지울 수 있나요?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 GTX 얘기한 것처럼 일단 예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GTX가 늦어지는 게 일단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비가 올라다 보니까 이 착공계 아까 뭐 B도 착공식은 했지만 가짜 착공식이었잖아요. 공사업체가 착공계도 안 낸 상태에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데 이 가덕도도 사실 정치인들이 망가뜨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이번에 어느 분이 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이제는 일단락 지을 때가 됐잖아요. 제주공항은 그렇죠. 너무 시끄럽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든 뭐 공항이든 이런 문제들이 GTX든 네.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진짜 생각하면 예산을 맞춰가지고 계획을 맞추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건 뭐 2020년에 개통한다 그랬다 10년이 늦어지고 뭐 이런 식이니까 가덕도도 저는 전 정부가 또 이거 가덕도 다시 막 하겠다고 했는데 조기 대선 일이 벌어지니까 없던 일이 되고 그렇죠. 좀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쉽게 말씀 올리면 어떻게 보시냐고 했는데요.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4대 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아주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거에 대한 말을 워딩을 할 거예요. 분명하게 뭐 가덕도를 고려한다. 뭐 적극 검토하겠다. 이거는 이제 믿으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가 누가 되든 간에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 그리고 또 예산 배정에 따라 다른데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뉴스를 보실 때 워딩을 조금만 세심하게 보시면 좀 앞으로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부울경에 인구가 많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못하죠. 그 말을 너무 믿지 말라.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공문으로 이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부울경에 대한 이슈까지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